사랑, 위로, 행복이 있는 곳.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를 진행하는 저는 책 읽는 아나 이순영입니다. 이제 2020년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이루고 계신가요? 뭐 인생이 계획한 대로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실망하지 않기로 해요. 올 한 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조금은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는구나 하면서 우울할 수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한 달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책은요,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 행복해지는 책 31개의 선물입니다. 2008년도에 던한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유린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엄청 오래된 책을 갖고 왔네요. 제 책상 속에 숨겨져 있던 책이에요. 이번 한 달 12월 하루 한 편씩 읽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글귀를 소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약간 좋은 생각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이 좋은 생각 같은 그런 짤막짤막한 주제로 한 31편의 글들이 모아진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린 작가님은 이분이 프롤로그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내 곁에는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꼭 나 혼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내 자신이 타인에게 그 누군가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은 더 빛나고 누군가는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고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네, 저도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를 3년 가까이 진행을 해오면서 그래도 어떤 분에게는 저의 이 말들이 또 위로가 됐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는데요. 글귀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이 작가님의 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작가의 경험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그런 내용들도 있다고 프롤로그에서 작가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처음에 소개할 때 31개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루에 한 편씩 읽는. 그래서 목차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4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31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행복을 주는 선물, 두 번째 장은 용기를 주는 선물, 세 번째 장은 기쁨을 주는 선물, 그리고 네 번째 장은 희망을 주는 선물입니다. 굉장히 이 한 개 한 개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 않고 한 두세 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도 간결해요. 그래서 읽기 쉽고요. 하루하루 한 장씩 그냥 아침에 부담 없이 읽으셔도 될 것 같고 혹은 밤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뭐 하루에 시간 다 될 때 읽으셔도 좋고요. 부담이 없고 무겁지 않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깊게 어떤 막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책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런 따뜻한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좀 잊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2가지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읽어드릴 이야기는 실크로드에서 생긴 일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한길은 실크로드의 중심 도시인 투르판에서 우르무치로 달리는 트럭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150km쯤 남아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라면 1시간 반이면 도착하겠지만 실크로드에서는 거의 한나절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길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이 모래와 돌뿐인 황량한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알고 가는지 궁금할 정도로 주변은 온통 누런 흙뿐이었습니다. 6월 말의 햇살은 따가웠고 모래바람으로 눈을 떼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사막 분지가 뿜어내는 열기에다 며칠째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한길은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양고기 일색에 강한 향신료가 들어간 위구르족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은 탓도 있지만 화장실 걱정이 앞서 식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화장실은 한길로서는 도저히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를 보는 그곳 사람들이 신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고생을 각오하고 큰맘 먹고 온 터라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한길이 가려는 곳까지 교통편은 사흘에 한 번 다니는 버스가 전부였고 일정상 투르판에서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식당에서 행선지가 같은 조선족 청년을 만나 그의 주선으로 돈을 지불하고 트럭을 얻어 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목적지에 사흘이나 빨리 가게 돼 한길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족 청년과 한길은 잠시도 엉덩이를 붙이기 힘들 만큼 덜컹거리는 트럭 위에 올랐습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한길은 휴가를 내고 실크로드로 떠나올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울을 훌쩍 떠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마적들을 만나 죽은들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괜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실크로드에 오기 전 한길은 무척이나 지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졌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날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가장 외롭고 낯선 땅으로의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남한은 잘 산다죠? 조선족 청년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많이 발전했죠.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이 경상북도 상주인데 일제 때 만주러 오셨죠. 아, 그랬군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되겠죠. 그나저나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아마 해 떨어질 때나 되어야 도착할 것 같은데요. 저기 푸르스름하게 나무 같은 게 보이는데요. 저게 바로 신기루예요. 저걸 오아시스인 줄 알고 따라가다 죽은 여행자들도 있어요. 가도 가도 오아시스는 안 나타나거든요. 실크로드로 떠나기 전 한길의 일상은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을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었고 친구들을 만나도 항상 똑같은 푸념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은 뭔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지루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즈음 저 멀리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신기루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자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위구르족 전통 옷을 입은 그 여인은 머리 위에 무거운 짐을 인 채 맨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이라면 태워주어도 좋으련만 트럭은 무심하게도 그 여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짧은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이구르족 특유의 크고 깊은 눈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뭐랄까 말로 표현하기 힘든 느낌이 오고 갔습니다. 그녀의 무심한 눈빛 역시 지나가는 차를 세워 얻어 탈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한길은 조선족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태워주면 좋았을걸. 저 사람들한테는 저게 삶이에요. 저렇게 걸어서 읍내에 다녀오는데 하루 이상 걸리죠. 그래도 힘들 텐데 저 사람들은 힘들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저게 그들의 생활이니까요. 한길은 순간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담배를 사러 가듯 저 사람들은 하루 동안 사막을 가로질러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도 없는 화장실을 어떻게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연 누구의 시선일까요?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여길까요? 대도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나 사막을 걷는 저 여인의 행복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삶을 한 겹 벗기면 도시의 삶이나 사막의 삶이나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맨발로 사막을 걷는 저 여인도 누군가를 사랑했을 테고 그 사랑 때문에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여인도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일을 할 테고 가끔 친구들과 둘러앉아 남자들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떨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여인도 죽을 것이고 한길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어떤 삶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길은 삶 앞에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삶이든 어디에서의 삶이든 말입니다. 실크로드에서 생긴 일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책 말미에는 항상 그 이야기의 말미에 어떤 명언들이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는 러스킨이 한 말이 적혀 있어요. 빨리 간다고 해서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생각하고 보는 것이지 속도가 아니다. 총알에게는 빨리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가 진정한 사람이라면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기쁨은 결코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 러스킨의 말에서 총알이 빨리 간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라는 이 말이 좀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 삶도 어떻게 그 목적지에 막 빨리 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정말 정확하게 가느냐, 진정한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대로, 세상이 정해놓은 그 방향대로만 다니다 보면 사실은 너무 나 혼자 뒤처져 있는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또 우리 알고 있잖아요. 같이 힘을 내보자고요. 오늘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구두 닦는 철학자입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는 몇 년째 구두 대학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구두 수선집이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아저씨는 열심히 구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30을 넘긴 종식이 처음 이 구두병원에 들른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종식은 한쪽만 달아버린 구두 밑창을 갈기 위해 구두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온 여자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종식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구두 밑창 좀 갈아주세요. 네, 그러시죠.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종식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수선비는 얼만가요?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37분쯤 걸리고 요금은 7,000원입니다. 지금이 7시 13분이니까 정확히 7시 50분에 끝나겠네요. 종식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3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닌 37분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37분이라고 장담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구두 고친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척하면 삼천리죠. 네. 종식은 먼저 온 여자 손님 옆에 앉아 아저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계속 지켜보니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저씨는 구두 고치는 모든 기계를 자기 몸에 맞춰 개조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구두 뒤축을 가는 회전숫돌은 왼쪽 발 앞에 있는 페달을 밟으면 나오게 되어 있었고, 못을 박을 때 필요한 쇠받침대는 오른쪽 페달을 밟으면 몸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도 끈이 여러 개 달려 있어서 어떤 끈을 잡아당기면 사포가 내려오고, 어떤 끈을 잡아당기면 접착제가 담긴 통이 내려오고, 어떤 끈을 잡아당기면 팬치가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식이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아이디어가 생겼죠. 내 몸에 맞게 연장들을 고치는 게 재미도 있고요. 이것도 발명이죠.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내가 즐겁고 편하면 되는 거지. 종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저씨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내가 편하고 즐거워야 손님들도 즐거워하죠. 그리고 난 내 일에 만족합니다. 종식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변변한 자격증도 하나 없었기 때문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졸업반 때 여기저기 입사 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식은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대학 졸업 후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은 조그만 여행사였습니다.
월급도 별로 많지 않았고 언제나 귀찮은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었습니다. 매일 수없이 울려대는 짜증나는 문의 전화, 끝도 없는 서류 처리, 출발 하루 전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 남의 여권 수백 장을 들고 대사관 앞에 줄을 서야 할 때 느끼는 자괴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동료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자 종식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구두닦이 아저씨에게는 그 밖에도 신기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아저씨는 일을 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흥얼거렸습니다. 가끔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고 머리를 지휘자처럼 흔들기도 했습니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모차르트라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클래식 좋아하세요? 왜 내가 클래식 들으니까 이상해요? 당황한 종식이 얼버무렸습니다. 저도 좋아하거든요. 아저씨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클래식은 가사가 없어서 좋아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으면 자꾸 옛사연도 떠오르고 노래 가사가 다 내 얘기 같고, 그런데 클래식은 가사가 없으니까 곡만 음미할 수 있잖아요. 종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 아저씨의 왼편에는 시집도 한 권 펼쳐진 채 놓였었습니다. 시도 읽으세요? 종식이 눈이 둥그레져서 자꾸 물어보자 아저씨는 마치 동생을 대하듯 슬슬 말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좋아하지. 소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말을 해.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위해 사람도 죽이고 헤어지게도 만들고. 하지만 시는 단 한마디로 많은 걸 전해주니까 좋아. 이쯤 되자 종식은 스승과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돈은 많이 버세요? 왜? 자네도 해보려고? 이것도 기업이야. 구두 잘 닦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면 돈 버는 거고, 구두 못 닦고 불친절하게 하면 망하는 거지.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종식은 한 번도 여행사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절하게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뛰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대충 일하고 밤늦도록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사와 상사를 욕하는 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맞춰 출근하는 날이 한 달에 고작 2, 3일이고 출장비 내역은 부풀려서 올렸습니다. 종식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행복하세요? 행복이라 글쎄 늘 행복하면 재미없지 않나. 살다 보면 행복이나 불행은 교대로 찾아오는 것 같아. 누가 그걸 모르나요? 알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걸 깨달아야지. 그러면 행복이 왔다고 해서 또는 불행이 날 찾아왔다고 해서 크게 흔들릴 일이 없어. 답은 뻔한 거 아니야? 잠깐 불행하다고 영원히 불행할 거라고 비관하지 않고 잠깐 행복하다고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 않고 살면 되는 거지. 비관하거나 착각하면 나만 괴로운 거지. 안 그래? 그럼 아저씨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공평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공평한 거지. 생각해보게. 내가 이미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평할 수 있겠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아저씨의 손은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낡은 뒤축을 뜯어내고 사포질을 한 다음 새로 붙일 밑창에 접착제를 바르고 불에 달고 왔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아저씨의 구두약 묻은 손에 의해 차근차근 한 채 오차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자네는 직장 다니고 있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작은 여행사에 다니고 있어요. 재미있나? 재밌긴요. 죽지 못해 다니는 거죠. 그럼 죽기 아니면 다니기네. 그렇게 되나요? 죽는 것과 바꿀 정도로 선택했으면 열심히 다녀야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더 큰 물로 가는 거야. 열심히 안 사는 것도 버릇이 된다네. 버릇이라니요?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지. 지금은 이래도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 한 곳에서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열심히 살지 못해. 버릇이 들었기 때문이야.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보게, 내가 이 자리에서 구두를 닦은 지 20년이 넘었어. 이 버스 정류장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여기 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변화가 느껴지거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한눈에 구별할 수 있지. 하여튼 전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내일 옮기더라도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네. 생각하는 것도 안 되나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자네 생각을 모를 것 같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달라지면 금방 눈치를 채거든.
아마 자네 직장 상사들은 자네를 보면서 그럴 거야. 저놈 곧 그만둘 놈이라고. 그런데도 자네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겠나? 종식은 뭔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말이야. 동료든 상사든 거래처든 직원이든 고객이든 언젠가는 다 자네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야. 무슨 증인이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아나? 우연히 자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자네에 대해 점수를 매길 거야. 두렵지 않나? 좀 걱정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 고쳐먹어. 잘 안 돼요. 일단 아침에 소풍 가는 것처럼 기분 좋게 일어나서 나가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웃으면서 일해. 머릿속에 자꾸만 쥐꼬리만한 월급 액수가 떠오르면 얼른 지워버리고 월급쟁이가 버는 돈은 다 거기서 거기야. 조금 더 받는다고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야. 기껏 차이가 나봐야 소형차와 중형차의 차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인상 좀 펴고 다니게 젊은 사람이. 자 이제 됐어. 이거 받아. 아저씨가 어느새 수선한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종식은 시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냥 울고 싶고 누군가가 손잡아 주었으면 좋겠고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항상 함께 해드릴게요. 좋아요, 댓글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들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같이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채널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